안녕하십니까. 컨벤션 기획사 2급 컨벤션 기획 과목 강의하고 있는 정지은입니다. 오늘은 컨벤션 기획 과목 12번째 강의가 되겠는데요. 오늘의 12번째 강의 주제는 회의 프로그램 설계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내용은 저희가 회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 것인지, 그리고 회의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은 것이고, 회의 프로그램에 대한 일정은 어떻게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이며, 저희가 회의에 필요한 연사를 섭외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고, 초청하고 또 연사를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회의 프로그램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회의 프로그램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회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회의에 관련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회의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전에 그 이전에 작년에 또는 그 이전에 전차 대회에서의 어떤 회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대부분 회의를 주최하는 주최 측에서의 어떤 그 기업 어떤 주최 측에서의 주제라든지 회의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회의 형태와 관련된 것들에 있어서는 대부분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회의의 어떤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전차 대회에서 진행되었던 그런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구성이라든가 프로그램의 주제를 먼저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샘플로 나와 있는 것이 전차 대회에서 프로그램 일정이 어떻게 되고 언제 1분과에서 어떤 회의를 하고 2분과에서는 어떤 회의를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전차 대회의 결과 보고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전반적인 프로그램 구성이라든가 주제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면서 지난 대회 때의 어떤 회의 프로그램이 어떠했나를 분석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조 연설이라든지 특별 세션 등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떤 연사가 초청되었고 어떤 내용으로 기조 연설이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세션이 여러 개 보통 이제 열리는 경우들이 많기는 한데요. 그럴 경우에 동시 세션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한 번에 몇 개까지 동시에 그러한 세션 분과들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또 하나는 참가 서비스에 대해서의 어떤 만족 요인이라던가 불만족 요인 같은 것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만족 요인이나 불만족 요인에 대한 분석 같은 경우에서는 회의 참가자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을 텐데요. 전차 대회에서 어떤 만족했던 점, 좋은 점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제 다가올 그러한 회의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응용하거나 적용하거나 조금 변형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이고요. 불만족 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을 좀 개선해서 좀 더 전차 대회보다는 조금 만족할 수 있는 요소들을 더 많이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족 요인이라던가 불만족 요인 같은 것들을 분석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만족 요인과 불만족 요인을 분석할 때에는 서비스 참가의 어떤 품질 또는 서비스의 품질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로 측정하고 있는데요. 직원이 얼만큼 친절했는지, 그리고 직원이 참가자들을 응대하는 데 있어서 얼만큼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 참가자들이 많다고 한다면 직원의 외국어 서비스는 만족스러웠는지, 그다음에 직원들의 회의를 운영하는 직원들의 신뢰성이라든가 그런 전문성들은 다 갖추고 있었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이 좀 다양했는지, 그다음에 행사 로고라든가 우리 행사에 쓰이는 뭐 심볼 또는 행사 슬로건 이러한 것들이 주제와 잘 맞게 적합하게 잘 되어 있었는지, 그다음에 회의에서 이렇게 베풀어주는 식음료라든지 회의 시설은 쾌적했는지, 그리고 회의 시설이 그 회의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적합했는지, 회의장에 있어서의 어떤 안전과 관련된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었는지, 그리고 회의장 내부 시설이라든가 공항에서 뭐 회의장까지 또는 숙소, 호텔에서 회의장까지의 접근성은 좋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항목들을 측정하면서 만족 요인과 불만족 요인들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만족 요인과 불만족 요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제약 요인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참가를 제약할 수 있는, 참가에 우리가 참가하고 싶은데
참가를 못하게 하는 그러한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분석을 한다면 그러한 요인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러한 제약 요인들을 조금 해결해주면 더 많은 참가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약 요인 같은 것들도 분석을 하고 그러한 제약 요인들을 이번 대회에서는 해소시켜서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약 요인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으로 참석할 만한 여유가 없다든지 뭐 시간이 없다든지 또는 흥미가 없다든지 이러한 개인적인 제약에서부터 컨벤션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 교통이 불편하다거나 예를 들면 뭐 조금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비행편이 없어서 못 온다거나 그렇게 좀 교통편이 불편해서 참여가 힘들다거나 또는 구조적으로 먹거리나 이런 것들 또는 프로그램이나 이러한 것들 컨벤션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 때문에 제약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컨벤션 이러한 회의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의 어떤 태도라든지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평가라든지 그렇게 주관적인 규범에 관한 것 그리고 컨벤션에 재방문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뭐 그러한 긍정적인 그러한 내용부터 조금 부정적인 내용까지 제약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가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차 대회 어떤 회의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분석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회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전에 회의의 개최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의를 구성하기 전에 회의를 분석하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요인이 개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주제에 따른 목표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개최 목표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학과 관련된 그러한 학술 대회인데 그런 뭐 산업과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회의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면 참가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목표, 참가하는 사람들이 왜 참가하는지 대부분 회의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쌓는 것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의학 학술대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새로운 어떤 그 의학 분야에 대한 그 내용들이나 기술들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서 오는 경우들이 많게 되는데 만약에 그러한 그 어떤 회의의 개최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면 회의에 대한 참가자들을 타겟 마케팅하기도 힘들고 참가자들이 참가했다고 하더라도 불만족 사항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의학학술대회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학계에서의 세계 시장 진출 이러한 것들이 개최하는 배경이 되고 목표가 한국 의료 산업의 어떤 발전의 장을 마련하고 이 회의를 통해서 국내 의학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위치를 정립할 수 있게 만들고 싶다는 것이 만약에 의학학술대회라는 것의 개최 목표라고 한다면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구성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의학 분야에서 어떤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그러한 분들을 초청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국내 의학이 얼만큼 발전되어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산업계학술대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개최 배경이나 의의가 해당 산업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정보를 교류하는 것들이 개최 배경의 의의이고 목표라고 한다면 산업계 네트워크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거나 경제라든가 사회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고 해당 업계의 어떤 전문 인재 양성을 하는 것들의 어떤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개최 목표라고 한다면 이러한 학술 회의에 있어서의 프로그램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을 해야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발표 내용 같은 경우에도 전문 인재의 어떤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활동들을 우리가 필요할 것이고 어떠한 인프라들이 필요한가 그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회의의 주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회의 프로그램들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회의 개최 목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회의에 대한 분석을 하고 나서 회의 개최 목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러한 개최 목표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회의 프로그램 구성 같은 경우에는 회의의 어떤 개최 목표에 따라서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자들은 여러 형태의 어떤 회의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들을 인식을 하고
그러한 상황에 맞도록 회의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의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요. 회의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마케팅에서 말하는 상품이라는 것이 바로 회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케팅에서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품이라고 한다면 가장 핵심되는 상품이 있고 그것들을 보조하는 상품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꼭 필요하진 않지만 있으면 좋은 거 그러한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고 있어 상품들이 구성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회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핵심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실제 프로그램, 증대 프로그램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회의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우리가 정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러한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핵심 프로그램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러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는 프로그램들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의에 참석했을 때 맞이하는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 이 실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우선은 구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회의의 구성원이라던가 그다음에 회의의 주제에 맞는 그러한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시급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반드시 회의니까 회의와 관련된 프로그램만 구성하는 거야가 아니라 회의를 할 때 그러한 모든 것과 관련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구성하는 것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급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연회라든지 커피 브레이크라든지 리세션이라든지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숙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참가자들을 위한 숙박 패키지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회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일에서 3일 또는 길게는 4일에서 5일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진행되는 동안은 회의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숙박 프로그램까지도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보통은 숙박 패키지라고 예를 들어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회의에 참가하게 되면 주변에 보통은 있는 호텔들과 어떤 협약을 맺거나 그러한 것들을 가격에 대해서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회의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가격을 조금 할인받을 수 있다든지 혼자 개인적으로 예약을 하는 것보다는 회의에 참가함으로 인해서 가격을 할인받고 숙소를 배정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개별 여행으로 가면 돈이 좀 더 많이 들고 내가 찾아봐야 되는 수고도움이 많지만 단체 패키지 여행을 가게 되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반면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회의에 있어서도 숙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회의에 참가하고 조금 더 회의가 큰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항공편까지 같이 묶어서 이러한 숙박 패키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야 될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부대 행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부대 행사 같은 경우에는 회의에 있어서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은 회의 내용이 되겠죠. 세션들이 되겠지만 우리가 그러한 세션들을 시작할 때 오프닝 행사라든지 아니면 중간중간 조금 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공연이나 그러한 스페셜 이벤트 같은 것들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부대 행사 프로그램들도 회의 프로그램의 어떤 구성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증대 프로그램인데요. 이 증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핵심 프로그램이나 실제 프로그램은 우리가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증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핵심 프로그램이나 실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조금 더 회의의 내실을 조금 다질 수 있게 한다거나 또는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조금 높일 수 있게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가 동반되어 있는 회의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만든다든지 또는 회의를 하고 나서 회의가 끝나고 나서의 어떤 그러한 시간에 그 지역을 돌아볼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증대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대부분 동반자가 참여할 수 있는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배우자 프로그램이나 관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같이 구성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회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면서 회의 참가자에 대한 의도를 분석해야 되는데요. 참가자의 의도라는 것들을 분석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회의 프로그램들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회의를 통해서 참가자들한테 만족도를 주고 그 차기 년도의 회의에도 재방문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참가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잘 파악한다면 그러한 니즈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구성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뭐 세션만 열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참가자의 어떤 의도를 분석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최적화된 다양한 회의를 기획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참가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주최기관의 의도라는 것들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회의에 참가하는 참가자의 의도라는 것들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주최기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그러한 주관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PCO들이 이러한 회의 프로그램들을 구성할 때에는 주최기관의 의도를 파악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회의의 목표가 무엇이고 회의의 주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파악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의의 어떤 주최 기관이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학회의 수익을 증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회의를 구성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학문이나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싶다는 것이 주최기관의 의도라고 얘기를 한다면 회의를 함에 있어서 학문적인 내용들이 조금 많이 발표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논문 접수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참가자 의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참가자는 회의에 참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회의 프로그램이 좋다면 참가자들이 좀 더 많이 참가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참가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회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저희가 지난 강의에서 STP라고 해서 시장 세분화하고 타겟팅하고 포지셔닝 하는 것들도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기반이 되는 내용인데요. 참가자들이 참가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확보한다든지 저명한 학자들과 교류하고 싶다든지 한다면 회의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구성함에 있어서 기조 연설 같은 것들을 그 저명한 학자가 할 수 있게 섭외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교 행사라든지 관광을 통해서 행복감을 추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회의 프로그램 외에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조금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립세션을 열어서 저녁에 만찬을 하게 해준다든지 이러한 여러 좀 부대 행사들을 조금 다양하게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참가자 의도를 분석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방향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될지를 우리가 결정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회의 형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회의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은 이러한 회의 형태라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겠죠. 회의 형태라는 것들을 위해서는 우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회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다라든지 훈련, 동기부여 이러한 프로그램들마다의 좀 목적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주관기관, 주최기관이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목표하고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목표들은 가능한 한 측정 가능하고 좀 적절하게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이 되는 것이 좋겠죠. 그렇게 하면 회의 목표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회의 목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측정 가능한 목표와 또 측정 불가능한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회의 목표 같은 경우에는 측정 가능하고 어떤 목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쉽고 또 그러한 것들을 파악하기 쉬운 그러한 목표들을 세워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확인하고 나면 이제 다양한 회의 유형들을 확인해야 되고 그 회의 유형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알고 있는 그러니까 회의를 기획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의 어떤 목표 같은 경우에는 주체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체별로도 회의 주체자 특성에 따라서 목적이라던가 중요성이라던가 준비 기간이라던가 그러한 다양한 부분들을 점검해서 그것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부가 어떤 주체라고 하는 그 회의와 협회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회의, 그리고 뭐 NGO나 어떤 그 국제기구 같은 이러한 단체들이 하는 회의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러한 회의 형태들이 조금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겠죠. 예를 들면 협회나 학회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는 그러한 목적이 정보 전달이라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고, 기업회의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을 제고한다든지 아니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는 것들이겠죠. 그렇게 된다면 뭐 기업회의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을 제고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줄 수 있는 초청연사는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정보 전달이라고 한다면 회원 간의 정보 전달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초청연사를 뭐 데려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기업 회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기업의 어떤 수익 창출과 연관되고 기업의 어떤 그 발전, 새로운 신제품이라든가 연구 개발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보안 사항들도 굉장히 높을 수가 있는 것이고, 뭐 단순히 기업 회의라고 하는 것이 인센티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럴 경우에는 보안 수준은 조금 낮아도 되겠죠. 이러한 것들처럼 회의를 주최하는 그 주체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어떤 회의의 어떤 특성을 파악하고 그것에 맞는 회의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게 되고 회의 형태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회의 개최 목적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의 요구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는지, 정보 공유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신기술을 습득하고 싶고 그거 시연하는 것들을 좀 보고 싶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개최 목적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이러한 개최 목적들이라든지 앞에서 얘기했던 주최자나 참가자들의 의도, 그리고 회의의 것들을 주최하는 그런 주최자들의 어떤 특성, 이러한 것들을 파악을 해서 우리는 회의 주제를 선정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의 주제 선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PCO가 개별적으로 그냥 회의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회의 분석들을 통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나 프로그램 구성위원회를 통해서 주제라든지 내용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 기획자는 이러한 회의 프로그램의 어떤 전략 방향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프로그램 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조직위원회와 함께 같이 모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같이 논의하고 조정을 통해서 회의 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앞에서 제가 참가자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참가자들의 특성에 따라서도 우리가 회의 형태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를 분석을 할 때에는 대부분이 어떤 회의 참가자의 규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전 전차 대회에서의 참가자들이 얼만큼 왔었는지, 그러면 최근 몇 년간의 참가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다음에 참가자들의 어떤 연령대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그 외에 성별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동반자가 참석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참가자의 어떤 사회 경제적 수준은 어떤지, 그다음에 참가자들이 특별하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의 어떤 기준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그러한 것들에 맞추어서 참가자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전차대회의 어떤 참가자 리스트를 확보하고 이러한 것들을 분석하게 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 것이 그래서 회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차 대회에 참가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내용들을 우리는 전부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겠죠. 회의를 주최하는 주최 측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회의 참가자 리스트를 이렇게 확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명에서부터 100명까지 참가자들이 있게 되는데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어떤 회사에 있는 사람이고, 부서는 기획부고, 직급은 부장이고, 연락처나 이메일이나 섹션은 대부분이 전체 모든 세션에 참가하려고 하는 것이고,
등록일은 언제더라. 전차 대회의 어떤 기록들도 있지만 이번 개최되는 그러한 회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전에 등록을 받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다면 사전에 등록받은 사람들의 참가 리스트를 우리는 분석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오히려 전차대회의 어떤 그 참가자 리스트보다는 이번에 사전 등록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석한다면 이번 그 대회 회의를 개최할 때 그런 프로그램들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김철수는 직급이 어떻고 뭐 100번까지 이렇게 쭉 우리가 어떤 그 참가자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성 요건들에 맞추어서 우리가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회의 어떤 주제와 관련 회의 활동에 따라서 회의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형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 형태는 새롭게 고안된 형태가 아니라 해당 회의가 기존에 진행해 왔던 그러한 방식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 형태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회의라고 해서 뭐 프로그램들을 섹션별로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의 중에서도 예를 들면 분과 회의들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총회라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회의 안에서의 어떤 그러한 해당되는 프로그램들 그러한 형태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에서 내용 분석한 그러한 목표라든지 참가자 분석이라는 것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총회가 필요할지 그럴지 않을지 하는 그러한 회의 운영 형태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회의 형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총회라는 것인데요. 총회라는 것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폭넓게 공유되어야 하는 그러한 정보를 중심으로 결정이 됩니다. 총회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 전원이 참여해서 우리가 참가할 수 있는 그러한 회의 형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번 회의를 통해서 다뤄야 할 그러한 대주제들을 가지고 참가자들이 조금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 것이겠죠. 총회를 운영하는 주요 그 운영 목적은 보통은 조직 운영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거나 해당 조직위원회의 어떤 재정이나 회계 보고 그리고 뭐 임원을 새로 뽑는다던가 회장을 새로 뽑게 되면 그러한 선거라든지 그다음에 차기 어떤 개최지에 대한 발표 이러한 것들을 총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필요하다면 대부분 회의 같은 경우에는 한 해 동안 운영해왔던 그러한 회계 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회의에서 총회가 어떤 개최되는 경우들은 상당히 많이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참가자 전원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 참가국이나 참가기관의 대표로 구성되는 경우가 이제 이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당의 그 이사국을 대표해서 참석하는 것이고 그러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회의이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이사회라고 하는데요. 이사회는 공개적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 이사들만 또는 그 특정 국가의 어떤 이사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참가자들은 이러한 회의에는 참가할 수가 없고요. 대부분이 뭐 공개적이지만 공간은 따로 해서 이사들만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과회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금 전문적인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가 좀 논의해야 하는 그러한 활동이 있다면 이러한 분과회의라는 것들을 우리가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큰 A라는 주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파생되는 그러한 여러 주제들이 있을 때 그 각각의 A-1, A-2, A-3과 같은 그러한 소주제 같은 것들을 이러한 분과 회의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과회의 같은 경우에는 뭐 큰 그 회의의 전체적인 대주제는 있지만 A-1, A-2처럼 분과별로 주제를 설정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뭐 연사라든지 발표자들을 선정하고 발표 형태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회의 같은 경우에는 꼭 정례적으로 운영된다라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총회나 분과회의 같은 경우에는 정례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특별회의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다거나 조직위원회에서 조금 빨리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 있다고 할 때 주최 측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러한 특별회의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별회의에 올리게 될 아젠다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참가자나 해당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대표가 참석해서 문제 해결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는 것이 특별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젠다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러한 특별회의가 필요한데 특별회의가 필요할 때는 그러한 이슈가 되는 안건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의제라든지 의사 일정이라든지 협의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언어권에서 이렇게 이 아젠다는 특히나 의제, 의사 일정, 협의사항 이런 의미로 아젠다가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아젠다, 특별한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 특별회의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앞에서 뭐 총회나 여러 이제 회의의 어떤 형태를 결정했다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총회를 개최한다면 총회의 형태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이는 케이스 스터디 형태로 뭐 총회에서 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뭐 케이스 스터디 형태로 우리가 발표 형식을 뭐 진행할지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표 형식의 종류는 한 15가지 정도 우리가 안에서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브레이크아웃 세션이라고 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그룹의 어떤 세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널 토의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단순한 어떤 프레젠테이션 이러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요. 조금 구체적이고 특정한 주제를 다루는데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션들은 조금 기초나 중급, 고급 이러한 단계로 좀 나누어서 운영될 수도 있고 좀 산업군이라든가 특정 관심 분야 이런 데로 나누어서 진행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케이스 스터디인데요. 조금 개별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분석하고자 할 때 이러한 케이스 스터디를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은 그러한 일정한 사례를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그러한 사례를 검토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들을 도출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례를 검토하는 것들을 통해서 교육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데 쓰이는 것이고요. 컨커런트 세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주제의 세션이 동시간대에 진행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각기 다른 주제라든지 다른 테마가 동시에 여러 세션에서 제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참가자들은 관심 있어 하는 주제에 맞춰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시간에 오전 11시부터 뭐 1시 30분까지 세션이 이런 컨커런트 세션이 뭐 3개에서 4개 정도 된다고 한다면 그 각각의 회의실에 있어서는 그 토론하는 주제라든지 발표하는 주제라든지 테마가 다르게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술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다른 주제나 다른 테마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 컨커런트 세션 같은 것들이 많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컨트로버시 패널이라는 건데요. 논쟁이 되는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조금 활성화시키거나 흥미를 좀 더 유발하기 위해서 2명이라든지 그 이상의 다른 관점을 가진 패널들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를 들면 뭐 찬성입니다, 반대입니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하고자 할 때 이러한 형태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너무 다른 관점이다 보니까 좀 팽팽하게 대립 경우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더레이터라고 하는 진행자가 있게 되고요. 회의에서 토론을 진행할 때 해당 좀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면서도 그러한 유용한 결과들을 좀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데몬스트레이션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마 특정 주제라든가 상품이라든가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주거나 쉽게 말하면 시연이나 어떤 시범 등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면서 진행하는 그러한 발표 형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너럴 세션이라는 것이 보통은 총회 같은 것들을 할 때 이러한 제너럴 세션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모든 참가자가 참석하는 그러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제너럴 세션이라고 오히려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너럴 세션 같은 경우에는 플래너리 세션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키노트, 우리가 키노트 스피치라고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키노트 어드레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회의의 어떤 주요 테마를 전달하거나 회의 참가자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열리는 그러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에서 우리가 오프닝 연설이라고 얘기들을 하죠. 그런 오프닝 연설이라든가 발표를 의미하는 것이 회의의 어떤 키노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키노트 스피치가 시작되고 나면 회의의 시작을 이제 회의가 시작됩니다. 라고 알리는 연설로 많이 운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학자나 뭐 유명한 어떤 초청 인사들을 모셔올 때 대부분 그러한 사람들이 키노트 어드레스에서 발표를 하고, 그러한 키노트 어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핵심적인 또는 유명 인사들이 와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른 개별 세션들이 열리기 이전에 모든 참가자들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대에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는 그러한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의 시작을 알리는 연설이 키노트 스피치 또는 키노트 어드레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운영될 수 있는 것이 렉처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러한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일종의 강의라고 할 수 있죠. 정보 전달을 위해서 연사가 하는 강연이나 강의 같은 것들이 있는데, 기업 회의 같은 것들을 할 때 기업 그 직원들에게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자 해서 어떤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이러한 강연이나 강의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9번째는 오프닝 어드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로 조금 저명한 인사들이 연사로 나오게 되고요. 키노트 어드레스처럼 어떤 회의의 시작 또는 참가자를 환영하는 어떤 회의에서 시작하는 그러한 공식 연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프닝 어드레스 같은 경우에도 어떤 회의를 시작할 때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는 연설이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째는 패널 디스커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정 주제에 대해서 3명에서 4명의 어떤 패널들이 구성되어 있고, 각 패널별로 간단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나서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다른 패널리스트들이 토론을 하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청중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나서 또는 그 프레젠테이션 이런 말미에 패널들한테 해당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청중과 패널이 같이 토론을 하는 형태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11번째는 포스터 세션 같은 경우인데요. 포스터 세션은 쉽게 말하면 보통 우리가 세션이라고 얘기를 하면 회의실에서 뭐 이렇게 프레젠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빔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쏴서 앞에서 이제 한 사람이 연설을 하고 발표를 하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지식을 공유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포스터 세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회의 공간에서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회의장을 활용해서 포스터로 나의 예를 들면 그런 논문이나 보고서를 포스터로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내가 어떤 회의실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포스터 옆에서 전시를 해놓고 그 옆에 내가 서 있으면 우리 쉽게 생각했을 때 아트 갤러리 같은 데 갔을 때 미술을 관람하고 있으면 그 미술 작품에 대해서 도슨트나 이러한 분들이 와서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게 되죠. 그러한 것처럼 포스터 세션이라는 것들도 논문이나 보고서를 포스터로 전시를 하고 있고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자가 옆에 서서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논문이나 보고서에 대해서 그 포스터 옆에 서서 간략하게 발표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포스터 세션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학술회의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 세션으로 운영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통해서 이제 본인들의 논문이나 보고서들에 대한 지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라운드 테이블은 좀 전문적이고 특화된 주제에 관해서 전문가 그룹이 모여서 운영하는 회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중 앞에서 진행이 되기도 하고 라운드 테이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전문화되거나 특화된 주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부 경우에 있어서는 전문가 그룹만 진행되는 그러한 회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포지엄의 형태는 어떤 우리가 회의의 어떤 형태를 얘기할 때에도 많이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인데요. 특정 분야의 그러한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회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의 중에 논문이 발표되고 그런 특정 주제하고 관련해서 그러한 것들을 논의하고 나서 그것에 따른 어떤 권고 사항까지 포함하는 그런 의견들을 내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되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포럼이나 심포지엄 같은 것들은 좀 비슷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럴 프레젠테이션은 말 그대로 구두상으로 보고하거나 발표하는 형태라고 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 우리가 어떤 발표 형식의 어떤 종류를 생각할 때 워크숍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워크숍은 우리가 보통 워크숍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3가지 정도의 의미로 워크숍이라는 것들을 좀 받아들이게 됩니다. 첫 번째가 집중적인 토론을 위해서 구성된 몇 명의 연사들의 회의로 진행되는 거. 그래서 특정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좀 견해를 보완하기 위해서 발전시킨 개념이라고 의미가 이제 통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정식 총회나 회의 프로그램 사이사이에 조직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위원회에서 권고된 주제들이 조금 자유롭게 선택되어 가지고 참가자들끼리 좀 자유롭게 토론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러한 발표 형식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기업에서 우리가 워크숍을 한다고 하면 가장 많이 이러한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은데요. 기술이라던가 지식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습득함으로 인해서 참가자들이 조금 교육할 수 있게, 그런 교육을 위해서 마련된 회의를 우리가 워크숍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워크숍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러한 3번째 의미로 가장 많이 통용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15종류의 어떠한 회의 프로그램, 어떤 발표 형식을 우리가 이러한 것들 중에서 운영을 할지, 그러한 것들을 앞에 목표와 참가자들 의도 분석,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구성하게 됩니다. 보통은 여기에서 말했던 15가지 정도의 회의 운영 방식을 택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존의 그러한 회의 형태 외에 좀 새롭게 시도되는 그러한 회의 운영 트렌드들이 좀 지속적으로 탐구되고 적용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새로운 새로운 운영 방식을 통해서 회의에 대한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의 운영들을 하게 되는데요. PCMA나 MPI 같은 이러한 마이스 분야의 전문 협회나 단체에서 진행하는 회의에서는 이런 조금 새로운 회의 운영 트렌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회의 형태를 도입을 했다면 그거와 관련해서 그 도입된 회의가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그 회의 운영 형태 같은 것들을 마련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PCMA에서 2018년에 더 믹스라는 장치를 활용했어요. 사실 더 믹스는 한 65피트 정도 되는 그 규모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각 회의실에서 열리는 상황을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관람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하면 내가 다른 세션에 있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내가 속한 이 세션이 아닌 다른 세션에 있는 것까지도 라이브로 내가 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분과회의에 참가했을 때 다른 회의는 참가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둘 다 관심이 있는 분야이지만 나는 보통은 하나의 세션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는 것들을 통한다면 내가 비록 A라는 것에도 관심이 있고 B라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A라는 거에 조금 회의실에서 내가 회의를 하고 있지만 B라는 분과회의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쉽게 생각한다면 이원 방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에 참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든지 또는 어떤 줌을 통한 비디오를 통한 회의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는 한데요. 2018년만 하더라도 어떤 그러한 라이브 스트리밍에 관한 것들이 회의 참가자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기존의 회의 방식의 틀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그런 트렌드들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회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성을 해야 되겠죠. 주제를 선정하고, 보통은 회의 프로그램을 확정할 때 회의 개최 목표랑 해당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도출하고자 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운영 형태를 결정하고 프로그램의 기본 틀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제 선정이라든가 세션 구성은 세션별 어떤 자문단 회의라든가 의제 선정 소위원회에서 토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회의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와 별도로 전문가 집단에서 뭐 자문을 의뢰할 수 한다든지 세션별로 자문단 운영을 통해서 전체 회의의 어떤 그런 그 세션별 주제라든가 소주제 이러한 선정을 작성하고 전체 회의 주제의 틀 아래서 워크숍 주제를 정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운영위원회나 자문단이 구성이 되고 나서 이러한 조직위원회나 프로그램위원회에서는 최종으로 주제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 합의안으로 포함을 시켜서 이러한 주제는 문서로 확정하게 되고 관련 홈페이지나 해당 프로그램 내용에 게재해서 참가자들에 안내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구성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들의 어떤 회의 참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참가자들의 관점에서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가자 관점에서의 어떤 이익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발전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인간관계를 증진시킨다든지 어떤 즐거움을 얻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참가자 관점에서의 어떤 이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예를 들면 전시회를 개최할 때 우리가 넓은 공간에서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면 뭐 참가자들한테 좋겠지 하지만 일반적으로 참가자들은 공간도 중요하지만 전시된 물품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는 거죠. 물론 전시된 물품도 좋고 공간도 넓고 쾌적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하게 되는 것이겠지만 공간만 좋다고 해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제공해 주는 것이 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고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구성할 때에는 회의의 목표와 예산을 고려해서 계획을 해야 되고요. 과거에 개최했던 그런 프로그램의 내용을 참고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독창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것이 좋고요. 주최 측의 편의보다는 참가자의 관점에서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이 좋고 가능한 한 참가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와 연사를 선정하고 다양한 진행 방법을 고려한다면 참가 유치뿐만이 아니라 만족도가 높고 차기 년도에도 참가자들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회의 형태를 결정하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어디에 배정할지 결정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3-4개의 회의가 개최되도록 구성을 하고 있고요. 보통 회의 하나의 그 세션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이내로 편성이 되고 회의 중간 시간에 그 휴식 시간을 배정해서 커피 브레이크 같은 것들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회의 프로그램들의 내용들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회의의 어떤 그 운영 형식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전체 회의로 운영이 될지 소집단 회의로 운영이 될지 또는 커피 브레이크 시간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회의가 끝나고 나면 식사라든지 리셉션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할지 이러한 내용들도 회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구성하는 데 함께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사와 리셉션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들한테 침묵의 장을 제공해서 어떤 회의 행사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단한 종류의 스낵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프닝 하는 공식 첫날이라든지 아니면 폐막하는 날 어떤 만찬이나 성찬이 준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도 우리가 프로그램에 어떻게 해야 될지 구성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또 관광 프로그램이나 전시회 프로그램들도 있겠죠. 보통은 회의하고 나서 관광이 가장 많고요. 동반자가 있다고 한다면 회의 중간에도 관광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의 등록 전에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 전 관광은 좀 보편화된 형태는 아니지만 참가자들이 원할 경우에 실시하는데요. 대부분은 회의 중 관광이나 회의 후 관광이 가장 많은 것이고요. 회의에 따라서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전시회가 동반되기도 하죠. 그래서 상업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공급업체가 상품의 홍보나 판매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들도 있고 개최되는 회의 내용을 조금 보완할 목적으로 실시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 컨벤션과 함께 동반되는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비상업 전시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 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편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것들은 프로그램들 간에 서로 유기적으로 어떤 연계성이 있는 것끼리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면 좋겠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세션,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러한 그 주변에 그 주제, 그 세션이 열리는 동안에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각각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별로 시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10시부터 12시까지 할 것인지, 그다음에 뭐 첫날 할 것인지 둘째 날 할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참가자 규모에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 일정 같은 것들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서 3일, 4일에서 5일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 내에서 우리가 몇 개의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규모에 따라서 참가자 편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조금 관심이 많은 주제 같은 경우에는 세션 공간들도 조금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하는 등 이러한 프로그램 일정에 대해서도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다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연사가 있다고 한다면 연사를 섭외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대부분 회의에서는 기조연설이라든지 아까 오프닝을 알리는 연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명한 연사들을 섭외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연사 섭외를 위해서는 연사 후보군을 좀 잘 파악을 하고 직접 연락을 좀 취한다거나 스피커스 뷰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컨벤션 뷰로 이런 것들처럼 강연이라든가 유명 인사라든가 스포츠 스타 또는 작가 이러한 연사 후보군이 될 수 있는 전문가들을 회의 주최 기간 이렇게 의뢰한 내역에 맞춰가지고 회의 목표를 파악해가지고 추천해주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피커스 뷰로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교육기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연사 후보군을 보통은 구성을 해놓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연사 후보군을 구성해 놓으면 어떤 해당 강연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그런 연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는 참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대부분 회의 주최자들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처럼 연사 같은 경우에도 해당 강연에 좀 적합한 그러한 연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으면 그 안에서 연사를 좀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관련 기관에 추천을 의뢰할 수도 있고 어떤 자문 의견이나 자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연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구축을 하게 되면 조직위원회에서 내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위원회에서 개최지 특성이나 프로그램 주제와 얼만큼 잘 연관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기준을 가지고 그러한 연사들에 대한 선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조직위원회의 내부 검토, 또 프로그램위원회와의 협의, 세션별 자문단, 의제선정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연사에 대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개최지 특성을 고려하겠죠. 굉장히 유명한 그 연사를 초청하고 싶지만 개최지까지 거리가 너무 멀다라거나 하는 그러한 그 접근성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지 또는 굉장히 유명한 연사이긴 하지만 이번 주제나 프로그램과 연관성이 없다면 연사를 모셔왔을 때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프로그램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도 연사를 선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연사 기준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이제 연사를 선정하고 공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회자는 뭐 국제기구 대표로 한다거나 그다음에 기조연설은 해당 분야 전문 학자로 한다거나 뭐 이러한 식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체결하게 되면 그 다음에 PCO가 할 일은 이러한 초청 연사들에 대해서 지원 사항을 어떻게 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외국인이라면 항공료라든지 체재비라든지 연사료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그 회의의 어떤 예산에 맞도록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 연사를 선정하고 1차로 첫총 연사나 방한 안내문을 발송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항공권을 보내주고 그다음에 2차 방한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청을 할 때에는 해당 연사한테는 행사 목적이라든가 그다음에 발표 일자나 시간, 참가자 규모나 프로필 그리고 발표에서 다뤄질 그런 특정 주제 같은 내용들을 알려주고요. 우리는 이런 연사가 온다고 소개해야 되니까 연사의 양력이라든가 소개 가이드라인, 사진, 그다음에 보안 관련해서 어떤 특별 요청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공받아서 연사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연사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청 서한을 보낸 이후에도 행사가 개최되고 끝날 때까지 이 연사와는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연사한테 제공되는 정보라든가 주최자가 요청하는 정보, 이러한 모든 정보들을 서로 상호 간에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의 발표 자료와 접수인데요. 이렇게 뭐 연사들도 초청을 하지만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발표 자료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겠죠. 대부분은 미리 사전에 접수 계획을 발표하고 접수받아서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논문 발표를 하기 전에 대략 프로그램이 어떠한 것이고 주제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이 나야 되겠죠. 그래서 접수될 발표 자료 수의 어떤 규모를 예측하고 논문 초록이라든가 발표 자료의 접수 방법을 결정하고 가이드라인을 결정해서 우리가 흔히 call for paper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논문이나 발표 자료 요청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기도 하고 이메일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접수를 받기도 하고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규모가 큰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논문에 대한 접수들도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식으로 뭐 이제 접수를 받고 나면 그 중에서 이제 심사를 통해서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 발표 요청서는 우리가 call for paper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의 목적이라든지 주제라든지 일시, 장소, 연락처, 그리고 조직위원회 명단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뭐 논문 발표 자료 이런 call for paper를 보내기도 하고 일부 경우에는 참가 신청서에다가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 보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call for paper에는 등록 요청이라든지 발표 요약문이라든지 발표문 제출 요청이라든지 사진,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을 요청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받아서 이제 논문에 대해서 어떠하게 발표를 하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언제 그리고 가지고 온 논문 중에서 같은 세션에서 발표할 수 있는 논문들 이러한 것들을 구분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회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하면 좋고 회의의 어떤 운영 방식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회의 개최 환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의 주제랑 회의 기획안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회의 개최 환경이라든지 회의 목표 수립, 회의 주제 개발, 회의 기획안 작성 이러한 내용들로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